하늘에서 위기가 비처럼 쏟아지는 요즘 태풍과도 같은 두 리스크가 있습니다. 김건희 리스크, 이재명 리스크, 사법 리스크 그 두 명이 주인공인데요. 오늘은 이 두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고 또 우리의 사법 시스템, 검찰 개혁 뭐 이런 목소리들이 많은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위원 그리고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님은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제가 아침에는 인터뷰하러 나왔던 것 같은데 저녁 예. 시간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두 분도 네, 방송을 하시는 건 처음이죠? 네, 저도 오늘 처음 뵙습니다. 아, 예. 오늘 두 네. 분이 또 논리적으로 얼마나 이것들을 설명을 하는지 많은 청취자들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먼저 가볍게 재보궐선거 얘기하고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어쨌든 이번 선거는 리스크와 리스크의 충돌이었다 뭐 이런 평가도 있어요. 뭐 이제 보궐선거가 뭐 지역의 선거기도 하지만 워낙 이제 의미가 많이 부여되다 보니까 네 군데서 열리고 서울시 교육관까지 열렸는데 사법 리스크, 뭐 김건희 리스크 그리고 이재명 리스크가 선거에 어떤 결과를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 조금 들어볼까요? 먼저 이준우 의원님부터. 네네. 일단 지금 이 보궐선거가 사실 국회의원이라든가 광역단체장이 없는 선거였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일단 사이즈가 작았어요. 사이즈가 작지만 의미는 컸었죠. 그래서 스몰 빅이라고 좀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본전 치게 했다. 각각 진영에서. 그랬고 사법 리스크라는 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었느냐. 이 얘기는 제가 지금 보니까 제가 고향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부산 얘기 좀 들어보니까는 우리 동네 일꾼, 우리 동네에서 구청장 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 선거인데 전국적인 이슈 뭐 김건희 여사라든가 또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든가 이런 게 딱히 와닿지는 않는다. 이 우리 당은 동네를 잘 이끌 사람, 살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어떤 중앙 이슈를 던졌을 때 와닿지는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아, 부산이나 이제 강화에서 그런 네, 얘기들이 좀 그렇죠. 나왔나요? 아마 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또 공교롭게 특색 있게 부산 강화가 전부 다 이제 좀 보수 전통 텃밭이었고, 예. 그다음에 곡성 영광도 그렇잖아요. 그럼 공교롭게 원래 지역 어떤 텃밭이었던 곳이기 때문에 좀 선거를 어떻게 잘 하면은 분위기 타면은 결과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기대하기에는 처음부터 2대2 좀 예상되는 이제 그런 선거였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각각 진영에 따라 리스크, 사법 리스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크게 의미가 있던 건 아니었던 것 같다. 그래 봅니다. 네, 중앙의 정치에서 있었던 그 리스크가 영향을 별로 주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남국 의원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변수는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영광 같은 경우, 영광 곡성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텃밭이었는데 영광에서 초반에 이제 조국혁신당이 두각을 이렇게 선두를 딱 치고 나가다 보니까 여기서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에 져버리면 혹시나 또 호남의 민심을 정치적으로 오해해서 곡해하거나 이런 어떤 논란이 있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변수로 작용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자. 지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호남의 민심이 좀 작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광에서 지는 것 아니야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캠페인을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그리고 정말 이재명을 리더십을 더 공고히 지켜줘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캠페인이 마지막 막판에 좀 먹혀서 한 10% 이상의 차이를 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이제 영광에서 조국혁신당은 거의 올인하다시피 했는데 진보당이 좀 밀려가지고 예. 제가 3위가 돼가지고 음. 저도 이제 조국 교수님과 너무 가깝고 응원하지만 아마 조금 정치적으로 좀 타격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산 금정을 평가를 해보면 이게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숙제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명태균 리스트도 터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가 훨씬 더 커졌거든요. 그리고 의료 대란까지 겹치면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에 대한 그 심판 여론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오히려 총선 때보다 지지율 격차가 더 커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미스테리다. 제가 예. 미스터리 명쾌하게 설명해 그래서 선배님 우리 부산 선배님께서 네. 좀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워요. 왜냐하면 또 특히나 조국혁신당과 단일화하면서 부산 출신이신 그렇죠. 조국 대표님의 맞아요. 단일화의 어떤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좀 많이 아쉽고 약간 과제같이 남은 것 같아요. 예. 왜 이준우 그러냐면요. 의원님. 거기가 보궐 발생한 사유가 예를 들면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형사처벌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단체장이 이제 보궐 생기는 경우가 아니거든요.
재임 중에 자연사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요. 네. 부산 금정도 그렇고 강화도 그렇고 공격 맞습니다. 그렇게 예, 됐었고요. 예.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사실 민주당에서 우리 선거를 도와준 건데 김영배 의원님이 내려가셔가지고 좀 패륜적인 발언이라고 좀 뭐 말을 좀 하던데 뭐냐면은 여러분 보궐선거가 생긴 사유가 뭡니까? 우리가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마치 보궐선거 생긴 게 뭔가 그 비위라든가 또는 뭐 위반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생겼던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했지만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질병으로 재임 중에 사망한 경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역에서는 반감도 막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판에 결집해가지고 부산 금정에서는 여론조사에서는 뭐 김어준의 하는 그 뭐 여론조사 꽃이요. 거기에서는 예. 무슨 3% 차이로 민주당 후보가 이긴다가 나왔었지만은 실제로 까보니까 거의 20% 이상 차이로 21%, 예. 20% 이상 차이로 국민의힘 후보 이겼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지역 정서에 대해서 좀 이제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부분들 좀 놓쳤던 게 아닌가 민주당에서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강화는 또 더 의외의 희망을 본 것 같아요. 격차가 격차 좁혀졌죠. 격차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안상수 안상수 전 인천시장님께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한 6% 정도 가져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보다 훨씬 더 격차가 적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강화에서도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최근에 그 이 접경지에서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자 오물폭탄이 논란이 되게 컸잖아요. 예.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막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오히려 남북 간의 위기나 대결 구도를 더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의 이 문제점이 강화 여론에도 좀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뭐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죠. 네, 네, 예, 네. 예. 요 정도 하고 우리 이제 본론으로 왜냐하면은 두 분 다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 볼게요. 먼저 이제 현재 진행형은 이제 김건희 여사 리스크지만은 이제 좀 가시적으로 눈앞에 이제 딱 날짜가 잡힌 거는 이재명 이제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 리스크니까 요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11월 15일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그리고 11월 25일에 이제 위증교사 요 두 가지와 관련해서 이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자, 일단은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일단은 검찰은 일단 각각 2년, 3년을 구형을 했어요. 이거는 가장 이제 높은 검찰이 구형할 수 있는 요 법과 관련해서 가장 높은 구형인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준우 의원님. 일단 이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이게 2년이거든요. 예. 2년인데 이게 죄질이 안 좋다고 이제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선 기간 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좋지 않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거법 위반 이게 내용은 이제 그겁니다. 뭐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김문기 씨 돌아가셨죠. 그분에 대해서 모른다 했었지만 실제로는 그분과 같이 찍은 사진이라든가 또 그분이 또 가족과 영상 통화하면서 언급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주변에 많은 이제 성남시의 공무원들이 목격했던 거라든가 또 업무상 직책이라든가 대장동산 관련해서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모를 수가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 있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백현동 관련돼 가지고 이제 부지 용도 변경이 있었거든요. 4단계 상향하는 건데 그 상향한 거에 대해서 왜 상향했냐 했더니 국토부에서 상향하면 안 된다라고 협박을 해서 했다고 했는데 국토부 공무원도 협박한 적 없다고 얘기하고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도 협박받은 적 없다고 또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국토부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성남시에서 알아서 판단하라. 라고 공문까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 이제 감사장이죠. 거기서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상향 조정했다라고 해서 좀 죄질이 안 좋다. 그래서 징역 2년을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위증교사는 이제 3년입니다. 이건 양형 최고 이제 형이 이제 3년형인데 최고를 그대로 다 이제 구형한 거죠. 3년. 네. 이건 김진성 씨가 본인이 이제 위증한 이유에 대해서 처음에는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 시청자분들 계실 것 같은데 김진성 씨가 이걸 갑자기 이제 인정한 게 아니라 원래는 부인을 계속했습니다.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녹취록 증거를 제시하니까 그때 마지막 못해서 김진성 씨가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김진성 씨가 인정을 하면서 이재명 그 후보의 요청으로 어떤 그 재판에서 위증을 했었고, 그러니까 그게 PD를 사칭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KBS 검사를 사칭한 것. 검사를 사칭한 거에 대해서 이제 방송국하고 해당 PD가 나한테 덮어씌웠다는 거를 증언해달라 해서 증언을 실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증언을 요청하는 그 녹취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 김진성 씨가 이재명 씨가 나한테 요청을 했다. 이재명 대표 요청을 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해가지고 이번에 징역 10개월을 받았고 그리고 현재도 구형 정확하게 구형. 10개월 구형을 받았고요. 10개월 구형이죠. 죄송합니다. 검찰이 이제 요청을 한 거죠. 예, 검찰이 구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예.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지 않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하지 증거가 나왔음에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좀 형을 최고형이 3년을 구형한 그런 사건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 검찰의 구형 2년 3년이 네네. 적절했다. 예, 뭐 이렇게 적절했다고 보시는 보죠. 거죠. 네네. 예, 예. 그 김진성 씨는 이제 고 김병량 시장의 이제 비서였는데 같은 날 11월 25일 날 같은 날 이제 선고가 나옵니다. 네. 자, 김남국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선거 과정에서 대선 후보 간에 공방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주장과 이런 어떤 발언을 가지고 상대의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상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했다라고 기소를 하는 경우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기준으로 만약 기소를 하자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징역 2년 구형 받아야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 징역 100년 선고 받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저는 정치적 수사였고 야당 대표 탄압 결국에는 공직선거법으로 아예 후보 자격을 박탈해서 날려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수사가 분명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법률적으로 이게 과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이 되느냐라는 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다 주관적인 평가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SBS에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그 프로그램에서 개인적으로 김문기 씨를 아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개인적으로 모른다, 친하지 않다라는 그 취지의 발언을 한 건데 그걸 다 잘라버리고 모른다라고 답변했다라는 것만으로 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이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에다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어떤 제안을 하고 협력을 구하는 것 사실 지자체에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의 관계 위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압박을 당시 행정 지자체 단체 장인 시장으로서는 협박이라고 생각했다 이해했다라고 하면서 그 평가를 이야기를 한 건데 그것도 국감 과정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주관적 평가를 가지고 허위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기소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자체가 매우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 법원에서 현명한 뭐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위증교사 혐의 같은 경우 녹취록을 제가 30분짜리를 한 20번 가까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도 대법원 판례 한 300여 개 판례를 분석해서 적용되는 주요 판례를 적용시켜 봤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 위증교사가 아닌 걸로 보인 거예요. 대법원 판례는 허위 사실 진술의 대상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해달라고 하는 위증교사를 명백하게 해야 된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은근히 압박해서 회유하는 형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것 역시나 마찬가지로 간접적으로 요구하고 회유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녹취록에는 그게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주관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챗GPT에 녹취록을 전부 다 넣어가지고 20번을 물어봤어요. 검찰의 논리, 그다음에 관계가 야 지금 현직 도지사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도지사다. 이런 관계 이럴 때는 어떻겠냐라고 하면서 챗GPT에 넣어봤거든요. 챗GPT 변호사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네. 그리고 판례를 제가 300개를 넣었어요. 붙여가지고 넣고 예. 그 위증교사 법리도 공부하라고 먼저 주고 이렇게 했는데 검찰의 논리 그런 것으로 부정적으로 보수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위증교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그거를 긁어가지고 유튜브에 스크립트 복사할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러면 객관적인 답을 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네. 변호사이시기도 한데 또 챗GPT 변호사까지 동원을 해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네. 위해서 알겠습니다. 예. 네, 이준우 그래서 의원님. 방금 말씀드린 걸 제가 일단 반론을 좀 하면은 위증교사 있지 않습니까? 위증교사 보면 대부분의 99%의 변론이 똑같은 전략입니다. 이재명 대표랑 똑같은 전략입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고 했을 뿐이다. 그 실제로 보면 녹취 보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는 걸 11번인가 정도 얘기해요. 예. 근데 중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그 말이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증교사가 100번을 1000번을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고 말하더라도 본인이 내한테 유리하게 증언달라 한 번만 하면요. 그게 다 판례가 있습니다. 인정이 됩니다. 위증교사로. 예. 그 해당되는 위증교사인 거고요. 아까 그리고 또 하나 말한 게 나는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나는 이제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 그 국토부에서 뭐라 하든 간에 그러면 이렇게 주관적인 평가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요. 이런 앞으로 모든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모든 후보들이요. 내가 느끼기에는 이러하다라고 해버리면 다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본인이
국토부 증인이 나왔지 않습니까? 국토부에서 공문을 보냈고 성남시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공문 보냈고 국토부 공무원도 우리가 협박한 적 없습니다. 명확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 밑에 있던 근무하던 성남시 공무원도 국토부 협박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게 예. 주관적 감정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김남국 객관적으로 의원님. 봐야죠. 예. 우선은 협박이냐 그 이재명 대표가 협박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국토교통부가 와가지고 뭐 칼 들고 그 협박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그거는. 협박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 협박이라고 말했단 말은 압박 국토교통부에서 압박했다라고 하는 것이 강도가 높았다라는 그걸 표현한 것인데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아니 그 증거가 공문이 13번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세요잖아요. 공문이. 아니 마음대로 하세요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일부인 성남시에서 거고요. 아니 성남시에서 판단을 판단해서 하라는 그렇죠. 판단을 하는 것이지 판단하는 마음대로 거예요. 하라는 건 아니고요. 같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협조해 달라고 13번이나 똑같은 공문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국정 기조 자체가 국토교통부에서 성남시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국가의 정책으로 그렇게 해서 그 공공기관의 여러 부지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그걸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아니, 지자체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아니, 단체장만 그렇게 아니,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네. 이거는 평가인 거잖아요. 주관적인 그러니까요. 평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주관적인-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경력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어떤 명백한 팩트가 있는 사실인 것에 대한 처벌인 거거든요. 그런데 주관적인 평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는 무리한 기소, 정치적 수사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그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그 검찰의 기소 근거를 가지고 야 검찰은 제가 챗GPT에 넣어봤어요. 야 이거 검찰은 그렇게 말해주면 좋지라고 하는 거 가지고 이거 위중교사 했다라고 판단했다. 그렇게 말하니까 챗GPT가 뭐라는지 아세요? 어떻게 그것만 가지고 판단이야 그래요. 전체 녹취 전체를 들어봐야 된다. 그 전체 녹취 전체를 들어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12번이나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된다 그러고 또 거꾸로 이재명 대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김진성 씨가 되짚어줘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수긍하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전체 녹취 맥락을 보면 결코 그렇게 위증교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라고 알겠습니다. 보는 10초만 거죠. 말하면 안 돼요? 예, 10초 진짜 10초. 예, 예, 예. 주관적 평가라는 것은요. 원래 거짓말을 할 때 주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객관적이면 그 진실이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주관적 평가 말이 안 된다는 거고 챗GPT한테 물어볼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사법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판사가 챗GPT가 아니죠. 재판부가 결정하는 거는 모두가 그렇죠. 알고 있으니까요. 네네. 다만 이제 뭐 본인이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물어봤다라는 네네. 건데 그것도 역시 이제 여러 가지 그 네네. 데이터에 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거를 100%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 김건희 여사 얘기도 해야 되니까 이것만 가지고 시간이 아, 그러시죠. 생각보다 너무 많이 지났어요. 예. 벌써요? 짧게 네네.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예. 그래서 형량이 네네. 어떻게 재판부 이거는 뭐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네네. 공직선거법하고 위증조사하고 각각 어떻게 나올지 그냥 예측을 한 번만 해주시죠. 각각 절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반이요? 네, 그러니까 1년 또는 1년하고 하나는 또 1년 5개월 내에. 공직선거법은 징역 1년 네네. 그리고 저기는 그 그 위증교사는 위증교사는 1년 반, 예, 1년 6개월, 1년 6개월. 실형으로.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네. 김남국 의원님. 저는 법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각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 국가 권력의 남용을 통제하는 역할이 저는 사법부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상대 후보를 죽이기 위한 정적적이 야당 탄압 수사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러한 전제를 이해하고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어떤 검찰의 수사권 남용 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한 정치 수사라는 그런 인식 아래 아주 엄격하게 증거나 이런 어떤 검찰의 주장을 살펴서 저는 둘 다 무죄가 나올 둘 다 거라고 무죄.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네네. 얘기를 좀 네네. 해볼게요. 어제 네. 이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무혐의 이제 불기소 결정을 했는데 이게 후폭풍이 좀 많아요. 쟁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검찰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이거를 설명을 할 정도로 기자들도 이제 납득이 안 된다. 이게 자 이해가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쟁점을 하나하나씩 조금 얘기를 좀 해보고 일단 오늘 국감에서 나온 얘기부터 할게요. 이게 이제 MBC 보도로 먼저 알려졌는데 검찰에서는 어제 설명을 하기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더 이상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아예 영장 청구조차 한 적이 없다라는 게 오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이제 밝혀져서 MBC 언론 보도가 먼저 있었고 아마 그거를 시인하는 이런 과정이었는데 어제는 또 그렇게 중앙지검의 이제 4차장이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사실상 그러면은 이게 좀 부실 수사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게 아예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이준우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어제하고 오늘 말이 좀 다른 거죠. 근데 그 아까 또 덧붙여서 설명 나온 거 보니까는 조금 파악을 늦게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건이 2020년부터 이제 2021년까지 진행됐었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 보면은 그게 2020년 4월에 최광욱 전 의원이 고발하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때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에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성윤 그 검사장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대규모 수사관하고 검사 포함해서 100명이 달려들었던 사건입니다. 예. 그리고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검사들 다 인사 보내가지고 굉장히 이제 윤석열 그때 검찰총장이라든가 이성윤 검사장 주변에는 유리하고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도 좀 친한 검사들 다 빠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박범계 장관이 또 교체돼가지고 자기 고등학교 동문을 또 검사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게 어떤 의도가 있었다 그러면요. 예. 그 당시에 그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그 검사들의 문제예요. 의도가 있었다 그러면은. 근데 이거는 어제 오늘 얘기가 달라진 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보고의 누락이라든가 아마 파악의 어떤 에러라든가 이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어제 그러면은 네네. 서울중앙지검에서 설명할 때도 이 네네. 사실관계를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게 거예요? 봐야 되죠. 뭐 알겠습니다. 이제 김남국 중요한 의원님. 거는 네네. 이창수 지검장이 압수수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랐는지 알았는지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되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0이다, 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한 거고 그래서 수사가 아예 안 됐다라고 보는 거죠. 자, 비교를 해보면 김혜경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7만 5천 원으로 130번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처음에는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무죄가 나온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막 말도 안 되게 압수수색하고 수백 곳 수천 곳을 압수수색 해가지고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김성태의 진술로 대북 송금을 해가지고 사건을 완전히 둔갑시켜가지고 바꿔가지고 기소를 했거든요. 누구는 봐주기 위해서 아예 압수수색 자체를 안 해버리고 누구는 고발된 사건으로 무혐의 받으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수백 곳 압수수색해가지고 다른 혐의를 법리를 연구해가지고 논리를 만들어내가지고 기소를 하고 과연 검찰권 행사가 공정과 정의 그리고 우리 한동훈 대표님께서 아주 강조하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사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어제 검찰에서 불기소한 이유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의사 연락이 없었다라고 본 거예요. 의사 연락이 없어서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군요. 의사 연락이라고 하는 거는 권오수 회장과 그렇죠. 김건희 여사와 이 범죄를 공모한 정황 정황을 잘 모르겠다. 예, 그게 예. 그 증거를 못 찾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증거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건희 여사의 휴대폰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압수수색하고 자택 압수수색해서 무슨 증거가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연락했는지 그거를 압수해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압수수색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 과연 이거를 탈탈탈 털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조국 그래서 전혀 안 된 대표가 거죠. 조국 그 사태 때 의혹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핸드폰 압색을 했나요? 했죠. 조국 대표가 안 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뿐만 아니야. 조국 대표가 왜 안 했냐면요. 민정수석에서 안 한 거예요. 중요한 정보가 담겼다고 해서. 아니입니다. 조국 안 했습니다. 대표님이랑 사모님이랑 딸 것까지 다 해가지고요. 제가 다 돼 있습니다. 조국 사건을 제가 맨 처음에 의혹을 제기한 사람 접니다. 제가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가 핸드폰 압수했는데 왜 안 하냐 문제 제가 계속했었어요. 어쨌든 anyway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네. 중에서 그때 그 수사단 있지 않습니까? 검사와 수사단들이 아까 제가 100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역대 대기업 말고 이렇게 일반 사건에서 100명씩 동원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인력이 총동원됐던 거예요. 이성윤 검사장이. 한번 꼭 털어보겠다고. 근데 지금 2년 내내 하다가 결과가 뭐였습니까? 결론 못 내고 그냥 이번 정부 넘긴 거 아닙니까? 그거 왜 넘겼겠습니까? 저는 이를 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이치모터스를 팠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기소할 수 있는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자기 정권 내에서 종결 처리를 하지 말고 다음 정권 넘기자. 넘겨와서 만약에 다음 정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죠. 윤석열 정부가 이걸 불기소 처리하려면 이걸 공격하자. 특검으로 계속 몰아붙이자. 라고 나는 그림을 짜서 지금까지 넘어왔다고 저는 봐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100명 넘게 검사하고 수사관들 붙었는데 어떻게 이게 증거가 안 나옵니까? 그때 기소를 했어야죠. 저는 아까 이준우 선배님께서 조국 대표 휴대폰 압수수색을 안 했다라고 하면서 조국 교수님에 대한
이 수사를 비교한 것은 매우 잘못된 비교라고 봐요.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는 압수수색을 심지어는 80 노모 수십 곳 수백 곳을 다 압수수색해가지고 표창장 위조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탈탈탈 털었던 수사예요. 극단적으로 과잉 수사, 정치 수사 했던 수사와 극단적으로 봐주기하고 검찰에서 실드 치는 수사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저는 되고요. 없는 죄를 선배 제가 조금 더 말할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자꾸만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 많이 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환 조사 안 했잖아요. 압수수색 안 했잖아요. 수사했다라고 하는 담당자 이성윤 지검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검찰총장이 전화해가지고 너희 새끼 눈에 뵈는 게 없냐라고 하면서 난리 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사팀에서 수사에 대한 현직 검찰총장을 수사하는 거에 대한 굉장한 부담을 느껴서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수사와 관련되어서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수사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수사 배제를 시킨 거잖아요. 보고 라인에서 배제를 시킨 거고. 그래서 결국 그 수사팀이 수사를 하려고 했지만 2022년 1월경 소환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 소환 안 했잖아요. 그리고 수사팀에서는 대선에 너무 가깝게 있다 보니까 이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수사 꼭지를 못 단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잘했다, 제대로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네, 이게 자. 쟁점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짧게 반론하시고 짧게. 네, 도이치모터스 예. 관련해서 권오수 회장이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범으로 지금 그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이 그 김건희 여사랑 통화한 녹취 나옵니다. 거기다 판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도이치모터스에서 권오수 회장이 주가 조작했다라는 증명이 되지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판사가 판결합니다. 예. 또 하나 공범도 있습니다. 전주도 있습니다. 그분들 전부 다 하나같이 뭐라 얘기하면 김건희 여사가 몰랐을 것이다. 그리고 뭐라 하면 자기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김건희 여사 들어있지도 않아요. 자기들이 뭐라 얘기하면 김건희는 원오브 댐이다. 라고 해서 자기가 끼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계좌 3개에 대해서 혜택을 받죠. 혜택은 받지만 처음부터 주가 조작에 인지를 하고 가담을 해서 모의했다 하는 것은 전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알겠습니다. 예, 요까지 하고 다른 뭐 쟁점이 많으니까 검찰이 어제 또 이제 설명을 한 것이 이제 방조범 다른 전주였던 손모 씨가 최근에 이제 항소심 다른 요 제가 그 주포들하고 이제 같이 재판 받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방조 혐의가 인정이 됐는데 그거랑 그럼 왜 방조범 손모 씨랑은 다른 거냐라고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김건희 여사는 주식 거래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투자자다. 주식 거래 잘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 조작이 되고 있는지를 조차를 인지할 수가 없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것들도 굉장히 투자를 김건희 여사가 이거 주식 말고도 다른 투자도 여러 차례 한 것이 이미 다 수사 중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정말로 주식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반론들이 나오는데 이준우 위원님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주식을 모르는 사람 할 수 있죠. 저는 주식을 하진 않지만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주식 이제 그 중개인이라고 그러죠. 중개인 아예 맡겨가지고요. 돈이 있으면 주식을 하는 사람 많죠. 예. 그런 경우는 뭐 흔한 경우 아니고 아니 뭐 굉장히 흔한 경우입니다. 뭐 김건희 여사가 이제 예외적으로 뭐 이제 맡겨서 했다라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주식을 몰라도 중개인 거쳐가지고 투자는 다 할 수 있고 수익이 나거나 손해 나거나 그런 뭐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흔하다고 했는데 전혀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이준호 선배님 저한테 혹시 제가 주식 투자 23년 경험이고 모의 주식 투자 대회에서도 수상한 경력이 있거든요. 선배님 저한테 1,000만 원만 빌릴 수 있으실까요? 아니 전문 저기 그러니까. 중개인 아니잖아요. 아니 네네. 저는 그게 전문성이 있고 현직 변호사였다가 전직 그걸 국회의원이니까 업으로 하는 사람하고 다른 거죠. 아니 그러니까 한번 네. 1,000만 원만 빌릴 수 있으시겠어요? 수익을 그러면 낸다는 거를 뭐 특히 전제로 하는 겁니까? 아니 수익을 낸다고 노력은 네. 하겠죠. 네. 근데 빌려줄 수 있겠어요? 1,000만 원? 아니 전문 중개인한테 맡겨야죠. 아니 그러니까 1,000만 원 빌릴 수 있겠냐고 아니, 선배님. 그렇게 말하면 일단 딱 자르고 아니, 얘기하면 안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돼. 빌려줄 수 있다 아니 없다. 딱 자르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어렵죠. 아니 어렵죠. 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렵자. 아니, 전문가 아니니까 못 맡기는 예, 거죠. 전문가 정도의 경력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직이잖아요. 아니죠. 그건 저희도 아니, 어찌됐든 그게 이만큼 맞습니다. 잠시만요. 선배님 주식 그만큼 투자는 예, 예. 아니에요. 야, 알겠습니다. 전문가 보세요. 어떻게 1,000만 원을 받습니까? 빌리는데도 1,000만 원을 빌리는데도 현직 변호사고 전직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이고 주식 투자 경험이 있는데도 쉽게 누군가에게 1,000만 원 못 빌려줘요. 부모 자식 간에도 5천만 원 이렇게 빌려주기 투자가 어려워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전직 국회의원은 무슨 아니 상관입니까? 선배님 제가 이게? 이야기 들어주세요. 네네. 이 주포 이모 씨라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그 자리에서 10억을 쓰라고 준 거예요.
10억을 쓰라고 1인 매매를 맡긴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 주포 이모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식 수익 난 것에 30%에서 40% 수익을 받기로 했다. 1인 매매할 때 30%에서 40% 수익 약정하는 데 없어요. 심지어는 검찰 수사 결과에서 손실 4,700만 원 난 거 분할해가지고 다 갚아줬다고 하잖아요. 손해나는 거 수익 보장 약정, 손실 보장 약정하는 그런 경우도 없어요. 이거 자체가 주식 그냥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평범한 1인 매매라고 볼 수 없다라는 사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 자체가. 그럼 이거 말고도 정말 수많은 권오수 회장과의 관계와 깊이 연락했다라고 하는 또 통정매매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있는데 방조범도 안 된다. 저는 방조범이 아니라 주가 조작에 아주 깊이 관여한 공범 정도, 공동 정범 정도로 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다 엉뚱하게 반대 해석을 해가지고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요거는 김남국 의원님한테 제가 한번 질문을 네.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정말로 주식에 대해서 물정을 몰라서 시장 관행을 몰라서 오히려 그렇게 과도한 혜택이나 뭐 아니면은 뭐 이런 거를 줬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혹시? 아니죠. 그 아무리 물정을 몰라도 그렇게 약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30%에서 40% 수익이 20% 30% 나는 것도 어려운데 수익 난 것에 30% 40%를 약정한다? 3분의 1, 뭐 4분의 1.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인 매매라고 하는 것은 아무 데서나 사람한테 맡기는 게 1인 매매 아니에요. 1인 매매는 투자업과 관련된 자문업에 허가받은 사람만 가능한 거고 증권회사 투자자문회사만 가능한 건데 어디 그냥 뭐 사적인 사무실에 만나가지고 거기서 10억 원 쓰라고 계좌를 빌려준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알겠습니다. 뭐 주식을 할 때 예. 아까 막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맡기겠냐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다 다른 거죠. 지금 전직 국회의원 있고 전에 한번 주식 해봤다. 그리고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어떻게 맡깁니까 그거를.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업계에서 한 3, 40년 일했고 무슨 골드 메달이라든가 이런 거 등등 있는 평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로 해서 본인이 어떤 상을 받았었다. 이런 거 있으면요. 처음 보더라도 자기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죠. 아니죠. 아니 그러면 다 아는 사람한테 세상 투자한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 투자가 돌아갑니까? 전문가니까 처음 보더라도 그 사람 전문가 믿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의뢰인이 그 변호사 보러 왔는데 처음 본 사람 아니면 사건 못 맡깁니까? 처음 보고 와서 이 사람의 승소를 보고 하면서 사건 맡긴 거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보고 맡길 수는 있는데 10억 원이라는 돈을 맡기는 거는 조금 이게 과한 거 아니냐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투자자 본인의 배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배포가 크다. 아니면 영업한 사람이 영업을 정말 잘했거나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 정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10억 원이라고 한 돈을 큰 돈을 그 자리에서 덜컥 투자한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만약 그냥 투자 1인 매매만 한다고 하면 10억 원이 들어있는 신한증권 계좌만 사용하라고 하면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계좌를 다 동원할 수 있게 해줬죠. 그다음에 본인 여러 계좌 6개의 계좌뿐만 아니라 장모 최은순 씨 계좌까지 빌려다가 줬어요. 그럼 이게 1인 매매하는데 그러면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1인 매매하는데 왜 계좌가 이렇게 많이 필요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승률이 좋은 사건이면요. 아니요. 좋은 사건이면은 변호사한테 내 것만 맡긴 게 아니라 얘가 진짜 다 데리고 와서 이 변호사 맡겨. 내가 해보니까 정말 실린 사람한테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요. 계좌를 여러 개를 무슨 이상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계좌를 여러 개를 쓰라고 줬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마찬가지죠. 저도 제 친구 친척까지 해가지고 내가 이 변호사 경험해보니까 최고 같더라. 아니요. 사건 하면서 사건을 맡길 수 있는 거죠. 아니요. 선배님 사건 맡기는 거하고는 달라요. 계좌는 계좌 은행 계좌 맡기는 거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범죄예요. 가족 간에 빌려준 것만으로도 범죄예요. 근데 증권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 계좌뿐만 아니라 자기도 여러 계좌 맡기고 그다음에 장모 최은순 씨 계좌도 여러 개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 개 맡긴 그 계좌가 1, 2차 주가 조작에 쓰인 유일한 거의 유일무이한 계좌가 2개가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요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황 증거 때문에 아주 주범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제가 요거는 좀 사실관계만 말씀드리면은 왜냐면은 이제 그 계좌가 6개가 이제 주가 조작에 이용됐는데 김건희 여사가 몰랐다라는 거고 그 중에서 2개는 이제 1차에 몰랐다는 걸 이제 그 조작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죠. 조작을 김건희 여사가 몰랐다라고 그렇죠. 주장을 했고 네네. 신한투자하고 DB증권은 1차 이제 주가 조작에 이용됐고 그리고 대신증권, 미래에셋, DS증권, 하나투자 요거는 2차에 이용이 됐거나 아니면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했거나 뭐 요렇게 있는 게 이제 검찰 수사로 밝혀졌으니 왜 하나만 맡기면 되지 6개나 맡겼느냐 이게 통정매매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뭐 요런 얘기를 지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여기까지 듣고 다음 쟁점으로 좀 넘어갈게요. 이게 왜냐면은 또 우리가 뭐 검찰개혁 얘기도 좀 해야 되니까 김건희 여사 요것만 하나 더 여쭤보고
좀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이 지금 가장 비판받는 게 김건희 여사의 주장을 다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예를 그렇죠. 들면은 예. 2010년에 10월 28일 그리고 11월 2일에 이제 소위 말해서 7초 매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10만 주를 물량을 받아주세요 하니까 7초 만에 받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김건희 여사가 이거는 내가 했다라고 했다가 또 좀 말이 바뀌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결국은 주가 조작했던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는 관련이 없다라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그렇죠. 진술을 예, 해왔고 증언했죠. 김건희 여사는 이거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더 추가적으로 수사를 하거나 이런 공모의 정황 권오수하고의 이런 공모의 정황이 있었음에도 왜 더 김건희 여사의 말을 그냥 신뢰를 하고 더 추가적으로 수사를 안 했느냐 이제 이 부분이 조금 검찰이 의지가 없었다거나 무능하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의지가 없었다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대로 본인이 김건희 여사 말만 듣고 검찰 판단한 건 아니다. 그 말씀 먼저 짚고 드리고요. 그거는 여러 지금 걸려져 있는 공범 있지 않습니까? 공범들 일관되게 김 여사는 모른다라고 일관되게 증언을 했고요. 권오수 회장과의 대화 내용도 거기 내용 보면은 권오수가 주가 조작했다는 것만 나오지 딱히 김 여사가 어떤 모의했다든가 이런 증거가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권오수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혼자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같이 그게 주가 조작했던 그 일당들 그 일당에 대한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한 거죠. 그거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판단했던 그대로 오고요. 지금 그대로 이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서 판단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네,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는 뭐 일관되게 모른다라고 이렇게 다 공범들이 진술했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1차 주가 조작을 했던 주포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쩐주로 참여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취지의 진술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2차 공범들 중에서 권오수는 일관되게 김건희 여사를 빼주는 진술. 그런 진술을 했던 것으로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게 이제 뭐 있는 그대로인지 모르겠지만 김건희 여사는 몰랐다라는 예, 진술을 그렇죠. 일관되게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예. 그 외 수많은 다른 여러 가지 정황 증거와 진술들이 김건희 여사가 깊이 관여했다. 예컨대 BF 패밀리의 권오수와 BP BP 패밀리의 블랙펄 블랙펄의 약자로 인베스트인가? 그걸로 인베스트먼트. 추정이 되는데 예. 거기에 아주 깊이 감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들만의 리그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것 말고도 다른 뭐 또 회사에 상장 회사에 투자하고 하는데도 김건희 여사가 도움을 주고 했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관여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 유력한 대선 후보이고 당선 가능성이 높고 또 당선된 뒤에는 대통령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단순히 이 진술 하나만을 가지고 맥락이나 다른 어떤 더 수사를 들어가 보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냥 불기소 처분하는 거는 부당하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14가지의 의혹을 이제 예전에는 8가지였는데 더 추가를 해서 지금 특검 법안에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특히 오늘 한동훈 대표는 이게 좀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짧게 좀. 예. 특검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 당 입장에서 일관되게 특검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고발을 하고 수사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거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제3자 특검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뽑은 사람만 추천한 사람만 검사로 특검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답을 정해놓고 한 특검에 우리가 발을 담그면서 안 되겠다. 그런 입장은 변함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우선은 한동훈 대표 메시지가 달라진 것 같아요. 총선 전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이제 기소가 불가피하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던졌었는데 오늘 또 갑자기 특검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나와서 약간 이게 메시지가 좀 갈짓자 행보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결과 자체를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이제 진짜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에 비하면 작은 범죄가 돼버렸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범죄는 김건희 여사가 국정농단의 핵심이다. 그 다음에 공천에 개입했다. 그리고 또 관저 이전과 관련되어서 부정부패했다라는 여러 가지 의혹이 계속 추가된 상황이어서 특검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이 사법 시스템, 뭐 이제 수사 시스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검찰 해체에
준하는 어떤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과거에 얘기했던 게 이제 기소청과 중수청으로 이제 분리를 한다든지 여러모로 이제 사법 개혁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기소 독점주의 이제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이제 이게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거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뭐 만약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시고 만약에 이제 사법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라면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는지 이준우 의원님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 독점권 이거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좀 많은 얘기가 나오죠. 이걸 어떻게 보완을 하느냐. 그래서 기소 독점에서 기소 안 했을 경우에 부당했을 경우에 지금도 현재는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긴 합니다. 예. 제대로 이제 운영이 안 돼서 그런 문제인데 저는 지금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그 견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든 거에 대해서는 옥이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계속 무한정으로 견제하는 기구를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새로운 기구를. 그거보다는 현재 있는 그 검찰 조직을 어떤 원 본류를 좀 그 유지하면서 이거를 좀 개혁을 해가지고 안에 내부에서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쨌든 뭐 새로운 조직을 만들거나 뭔가 막 조직을 뭐 굉장히 건드리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뭐 네,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는군요. 예, 예. 검찰 개혁의 본질이 저는 이제 기소 편의주의, 기소에 재량이 있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다 함께 행사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왜냐하면 수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 수사를 기소하고 할 싶죠. 때부터 아예 네. 기소를 하고 싶어지고 그 다음에 아예 정치적 수사나 이런 것들은 목적을 가지고 기소할 목적으로 수사를 해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수사와 기소를 본질적으로 분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소도 결국에는 수사를 잘 해놨는데 기소를 안 해버리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요건이 지금 맞습니다. 그렇게 민주당에서 그렇게 보고 될 수 있는 있잖아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장치적으로 뭐 항고제도와 재정신청 제도를 두고 있는데 항고는 검찰 내부에서 하는 거고 재정신청은 법원에서 하긴 하는데 검찰을 너무 존중하다 보니까 재정신청 인용률이 1% 미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재정신청을 좀 더 효율화하고 실질화하는 것도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방금 이제 수사와 예. 기소의 분리 이제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서 반대하는 게 김건희 특검법 반대하는 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 이거 특검법을 발의하고 또 특검하는 검사를 민주당이 지적하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특검을 발의했으니까는 원하는 데 결론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정정을 하나 할 게 있는데요. 이번에 민주당이 특검법 발의한 것은 한동훈 대표의 제3자 특검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비토할 수 있는 권리만 넣어놨습니다. 그게 그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건 아닙니다. 예. 아니 우리가 그러면 일종의 절충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다고 평가하기는 지금 어려울 것 개정안 낸 게 지금 우리 국민의힘 여당은 참여 못하게 좀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당이 참여 못하고 그러면 야당하고 대한변협하고 법제처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추천하는 검사가 예, 맞습니다. 나왔을 때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비토하겠다. 그러면 마음에 드는 검사 나올 때까지 비토하겠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효과가 없다는 겁니까? 우선은 그 집권 여당은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자체를 막고 있기 때문에 참여 추천권을 주지 않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추천안을 다 검사를 정해가지고 추천하는 게 아니라 법원 행정처와 대한변협 그리고 중립적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는 비토권만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요 지금 따끈따끈하게 들어온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 21일에 오후 4시 30분에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면담을 뭐 독대라고도 부르는데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했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을 한다. 그러니까 3명이서 이제 만남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법 리스크 뭐 등등등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들이 좀 해소가 될 것인지 여부가 좀 궁금한데 짧게 1분씩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독대는 면담은 이름이 이제 독대가 아니라 면담으로 바뀌었는데 4시 반에 만난다고 보니까 식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식사 없이 그냥 차 마시면서 편하게 얘기하자 이제 그거 같은데 그 자체는 성사된 것 자체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고 실제로 당정 갈등에 대해서 우파 진영에서 많이 이제 걱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만남 자체는 좋고 생산적인 얘기가 나오면 좋겠다. 좀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의료계획이라든가 또는 이제 민생 또 금투세법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양쪽에서 좀
이제 당정이 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그런 합의에 나오면 좋겠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한동훈 대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윤 대통령도 결단을 내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국민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 결단이라는 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게 활동 자제하고 뭐 이런 거. 그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3대 조건. 그렇죠. 예. 세 가지 얘기했는데 그중에 하나만 하더라도 저는 결단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김남국- 형식적으로 보면 예. 윤석열 대통령이 밥 한 끼 사주기 싫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좀 보인 것 같아요. 아, 그게 어떻게 밥 사주기 싫다고 밥 먹기 봅니까? 싫다 네, 같이. 아니 이렇게 겸상하기 얘기하면 싫다. 차한잔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예, 있는 겸상하기 거예요. 싫다. 차 그런 한잔 하고 거를 싶다, 아주 이거지.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꾸만 이제 당 국민의힘에서는 독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면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에 이것은 형식적으로 이 한동훈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격 자체를 완전히 깔아뭉갠 걸로 보이고요. 예. 결국 내용은 본질적인 내용은 뭐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는 뭐 그냥 이제 곁다리로 끼어들어간 거 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라인을 과연 정리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특검 법안을 수용할 것을 합의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상 절대 수용하지 않고 합의가 아무것도 안 될 것으로 보이고 특검 법안 결국에는 수용은, 한동훈 대표가 결단을 하고 정면 충돌 내가 끝까지 가겠다 강대강으로 이번에 끝까지 알겠습니다. 매듭을 짓겠다라고 하면 아마 특검 수용안 쪽으로 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특검은 예, 입장 시간이 다 똑같기 돼서. 때문에 논의를 아마 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한마디만 더 할게. 글럽 오늘은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위원, 한마디 더 김남국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과 사법 리스크 그리고 시스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